전쟁의 문법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3월 아랍에미리트의 레이더 스크린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란이 또 보냈습니다. 순항미사일 8발, 개당 수십억 원짜리 정밀 타격 무기입니다. 수도를 향해 시속 900km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산 무기가 깨어났습니다. 천궁 2점. 결과는 단 3글자로 요약됩니다. 8대 0점. 8발 전부 단 하나도 땅에 닿지 못했습니다.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실전 성적표입니다. 요격률 100%, 수학적으로 완벽한 숫자입니다. 여기서 잠깐 비교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전 세계가 경탄했던 미국의 방공 무기 패트리어트, 그 명중률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50에서 60%입니다. 10발 쏘면 4~5발은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한 발의 가격이 패트리어트 PAC-3 기준으로 약 60억 원입니다. 천궁이는 얼마냐고요? 약 15억 원입니다. 4분의 1 가격으로 4배 더 잘 맞춥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천궁이가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당 25,000원짜리 무기가 세계 방산 시장을 뒤집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만 원짜리 편의점 도시락값도 안 되는 그 탄알 한 발이 수조 원짜리 국방 예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만든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중동의 전장 상황을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오늘날 중동의 전쟁은 더 이상 탱크와 전투기의 싸움이 아닙니다.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드론입니다. 이란이 후티 반군에 공급하는 샤히드-136 자폭 드론, 개당 가격이 약 3천만 원입니다. 한국 직장인 평균 연봉보다 조금 비싼 수준입니다. 이 드론들이 수백, 수천 대씩 떼를 지어 날아옵니다. 이름하여 드론 수험 전술, 물량으로 압도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이 드론들을 막기 위해 패트리어트를 쏩니다. 그런데 패트리어트 한 발에 60억 원입니다. 3천만 원짜리 드론을 잡기 위해 60억짜리 미사일을 씁니다. 비율로 따지면 200대 1의 손실 게임입니다.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2023년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국가 안보의 절체절명 위기. 미국에 긴급 재보급을 요청했지만 미국의 방산 공장들도 우크라이나 전선에 물량을 쏟아붓느라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 순간을 국제 방산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나라들이 세상에서 가장 싼 무기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한국이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이해하려면 한 가지 개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비용, 비대칭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공격 비용보다 방어 비용이 훨씬 비싸지면 방어하는 쪽은 결국 파산합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경제적으로 버티지 못하면 전쟁에서 집니다. 중동 국가들이 직면한 것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이란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억짜리 정밀 미사일 대신 수천만 원짜리 드론 수천 대를 보내면 상대방은 스스로 재정 파탄에 이릅니다. 이른바 소모전 경제학입니다. 이 함정을 깨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방어 비용을 공격 비용 수준으로 낮추는 것. 이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이스라엘도, 한국이 해냈습니다. 비호복합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비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세계 챔피언입니다. 한 방 한 방이 강력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전략을 바꿨습니다. 유리 파편 수천 개를 동시에 던집니다. 강력한 주먹 한 방은 그 파편들 앞에서 무력합니다. 어느 파편을 먼저 막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천궁이가 직면한 한계입니다. 탄도 미사일을 96%로 유격하는 세계 최고의 무기이지만 소형 드론 수천 대가 동시에 날아올 때는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천궁이 한 발 15억 원, 드론 한 대 3천만 원, 한 방씩 막다가는 재정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비호복합입니다. 비유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고급 스테이크 한 덩어리를 써는 데는 예리하고 비싼 일제 주방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깨진 마늘 20쪽을 까는데 그 칼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손바닥으로 눌러버리면 됩니다. 빠르고 싸고 효율적입니다. 천궁이가 일제 주방칼이라면 비호복합의 30mm 기관포는 손바닥입니다. 발당 25,000원. 이게 비호의 기관포 탄 한 발 가격입니다. 2탄으로 3천만 원짜리 드론을 잡습니다. 비율로 계산하면 1대 1200입니다. 드론 한 대를 잡는데 드는 비용이 공격자의 드론 비용의 0.08%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이건 혁명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비호복합의 실체를. 핵심은 30mm 기관포입니다. 분당 1200발, 1초에 20발이 쏟아집니다. 하늘에 거대한 금속 장벽이 형성된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드론이 아무리 빠르게 날아와도 그 장벽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속도만이 비호의 강점이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한국 기술의 진수가 드러납니다. 능동 전자 주사식 레이더, AESA. 이 레이더는 동시에 500개의 표적을 추적합니다. 500대의 드론이 동시에 날아와도 하나하나 개별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AI 표적 인식 시스템이 0.1초 만에 민간 항공기와 적 드론을 구분합니다. 생각해보세요. 0.1초. 눈을 한번 깜빡이는데 0.3에서 0.4초가 걸립니다. 사람의 눈이 반응하기도 전에 비호는 이미 적과 아군을 구분하고 방아쇠를 당기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판치르나 중국의 HQ-17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무기들도 드론 방어를 표방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판치르는 러시아가 직접 운용하는데도 우크라이나 소형 드론에 격추당하는 영상이 반복해서 포착됐습니다. 표적을 포착하는 속도, 복수 표적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 소프트웨어의 정밀도, 이 세 가지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방어 무기에서 소프트웨어는 음식의 간과 같기 때문입니다.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간이 맞지 않으면 요리는 실패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하드웨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정밀도에서 벌어집니다. 수십 년간 정밀 가전과 반도체를 만들며 축적된 한국의 소프트웨어 역량이 여기서 폭발하는 겁니다. 두바이 사막에서 진행된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드론 1000대, 실제 전투 환경을 재현한 동시 다발 공격 시뮬레이션. 비호복합이 격추한 숫자는 947대, 성공률 94.7%입니다. 나머지 53대, 그 53대도 실제 전투라면 아군 지상 병력의 소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리에서 격추됩니다. 사실상 전멸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이 시연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무기가 아니라 국가 생존수단이다.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비호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천궁이랑 무슨 관계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천궁이와 비호복합은 개별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축구로 비유하겠습니다. 천궁이는 골키퍼입니다. 탄도 미사일이라는 강력한 슛을 막습니다. 비호복합은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드론이라는 짧고 빠른 패스를 차단합니다. 이 둘이 함께 작동할 때 공격팀은 어디서 어떻게 뚫어야 할지 방법을 잃어버립니다. 전문 용어로는 다층 방공 체계라고 합니다. 고도별, 위협 유형별로 각각 다른 무기가 역할을 나눠 담당합니다. 천궁이가 고고도 탄도 미사일을 처리하면 비호복합이 저고도 소형 드론을 처리합니다. 통합 지휘 통제 시스템이 둘을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그 결과 요격 효율이 단독 운용 대비 6배 상승한다는 게 한국방위사업청의 공식 발표입니다. 이 체계를 갖춘 나라가 전 세계에 몇 나라나 될까요?
사실상 미국이 유일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고층을, 밸런스가 저층을 담당하는 미국의 다층 방공 체계. 이것이 수십 년간 글로벌 표준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더 저렴하고 데이터로는 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집요함이 있습니다. 비오는 원래 적어도 침투 전투기와 공격 헬기를 잡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1990년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전장의 문법이 드론 중심으로 바뀌자 한국 방산 엔지니어들은 기존 설계를 뜯어 고쳤습니다. 드론 잡는 무기로 완전히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기술적으로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전투기는 크고 빠릅니다. 레이더에 잘 잡힙니다. 그런데 소형 드론은 작고 느리고 낮게 납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극도로 작습니다. 새와 드론을 구분하지 못하는 레이더도 있을 정도입니다. 표적 식별 자체가 난제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연구진이 이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AI 머신러닝으로 드론의 비행 패턴, 날개 진동수, 열신호 데이터를 수만 건 학습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0.1초 식별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들인 시간이 경쟁국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왜 한국이 빠를 수 있었냐고요? 여기서 한국의 구조적 강점이 드러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이 기업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정밀 제어 기술, 이것들이 방산 분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민간 IT 산업과 방산 산업 사이의 벽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습니다. 삼성 출신 엔지니어가 한화에 있고 LG 출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LIG 넥스원에 있습니다. 인적 생태계가 융합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구조가 없습니다. 소련 붕괴 후 민간 기술 생태계가 무너졌고 방산 기술은 철저히 국가가 독점했습니다. 고립된 생태계에서 혁신은 느립니다. 중국은 돈과 인력은 있지만 신뢰가 없습니다. 실전 검증이 부족합니다. 어떤 무기도 실제 전장에서 100% 요격률을 보여준 전례가 없습니다. 한국 무기는 이미 증명이 끝났습니다. 두바이 사막에서 실제 이란 드론을 상대로 숫자가 말해줍니다. 한국 정부의 역할도 여기서 짚어야 합니다. 방위사업청은 2020년대 초반부터 수출형 비호복합의 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단순히 국내 방어용이 아니라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둔 설계를 요구했습니다. 현지 기후, 현지 전력 인프라, 현지 정비 능력에 맞는 맞춤형 사양. 이 디테일이 중동 국가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우디는 한국에 패키지를 요청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자국 내에서 생산하고 싶다는 겁니다. 기술 이전, 현지 공장, 합작법인. 한국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LIG 넥스원은 사우디 국영방산기업 SAMI와 손잡고 리야드 인근에 천궁이 조립점검 공장 설립을 확정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우디와 UAE의 기존 장갑, 인프라를 활용해 BO의 차체와 기관포를 현지 양산하는 하이브리드 공급망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무기 판매와 다른 이유입니다. 무기를 팔면 한 번 돈을 법니다. 그런데 공장을 짓고 기술을 이전하면 수십 년간 유지 보수탄 약부품 업그레이드 계약이 이어집니다. 2028년 사막에서 생산된 첫 번째 한국산 무기가 실전 배치될 때 한국은 중동 안보 생태계의 기반 시설 그 자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태계 점령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들의 총액은 이미 1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우디 BO 2000대 도입 추진, UAE 패키지 계약, 여기에 폴란드, 이라크, 노르웨이가 도입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생산 라인은 5년치 물량이 이미 매진 상태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예상 매출 증가액 17조 원, 창원 진주 공장 24시간 풀가동, 협력사 100개 생태계, 일자리 창출 3만 개. 이 숫자들은 단순한 방산 수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지정학적 파급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산 방공망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막아낸다는 현실은 이란의 동맹국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특히 북한의 반응이 극적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이란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가 열흘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산 방공망 앞에서 무력화되는 장면을 보며 공포를 느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란이 미사일 부품 지원을 요청했지만 북한은 자력방위 원칙을 내세우며 거절했습니다. 6년 만에 평양 베이징 열차를 재개하며 중국에 SOS를 보낸 김정은, 트럼프식 참수 작전을 피하기 위해 평양 지하 30곳에 신규 벙커를 증축하기 시작한 김정은, 대한민국의 무기가 중동에서 거둔 성과가 평양의 지하 벙커 설계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냉정하게 균형을 잡아보겠습니다. 한국 방산의 미래가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공급망 리스크가 있습니다. 5년치 물량이 매진됐다는 것은 곧 신규 주문을 받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한국 무기의 성능을 분석하고 복제에 들어갔을 겁니다. 미국은 한국이 자국 방산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지켜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 이전의 딜레마도 있습니다. 현지 생산을 허용하면 단기적 수익은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자를 키울 위험이 있습니다. 이 현실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25,000원짜리 탄알 한 발이 세계 방산 시장을 흔든 것은 기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990년대 냉전이 끝나고 세계 방산 시장은 미국과 러시아가 양분했습니다. 한국은 그때 조심스럽게 독자 기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비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고? 어디서? 30년이 지났습니다. 전투기도, 탱크도, 자주포도, 미사일도, 방공 시스템도. 한국 방산은 그 조용한 30년 동안 한 줄 한 줄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실패한 프로토타입을 기록하고 수정하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두바이 사막의 그 테스트장에서 947개의 드론이 떨어지는 순간은 그 30년의 누적이 폭발한 순간입니다. 기술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어떻게든 복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술을 만들어낸 과정, 실패를 기록하고 집요하게 개선한 엔지니어들의 태도, 국가와 기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한 생태계, 이것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기술은 흉내낼 수 있어도 그 기술을 대하는 우리의 진심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국가 생존수단이라고 불렀던 그 무기, 25,000원짜리 탄알 한 발에 담긴 것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아온 기술적 진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진심이 세계 표준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K방산의 다음 주인공은 어떤 분야가 될까요? 드론 재민 기술인지, 레이저 무기인지, 아니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수중 방어 체계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이 분석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